자, 오늘 진도가 140페이지부터죠. 139페이지부터 할게요. 자, 지난주 했던 걸 다시 한번 머릿속에 빡 스크린을 하겠습니다. 민법. 조문 구조가 두 가지로 나뉘다. 법률 요건하고 법률 효과. 이렇게. 법률 요건은 두 개가 있다.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그리고 이 법률 요건에 따른, 이게 원인이라 그랬고요. 그에 따른 결과를 법률 효과라 그랬는데, 법률 효과는 권리 변동. 이게 법률 효과가 있어요. 이때 권리 변동이 세 가지가 있었죠. 권리의 취득, 변경, 소멸. 그죠? 그 중에 취득과 아래서는 원시 취득하고 승계 취득만 구별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변경에서는 특히 작용의 변경만 조심하자 그랬어요. 작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은 권리의 효력의 변경이다 그랬었어요. 요게 있었고. 그 법률 효과를 발생케 하는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 했는데 두 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때 두 개의 차이가 뭐였어요? 법률 행위는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가 변동이 됐고, 법률 규정은 법률 규정에 따른 효과가 생긴다.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랬습니다. 요게 일단 첫 번째죠. 근데 이게 내용이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래서 여전히 머릿속으로 저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괜찮아요. 이렇게 자꾸 듣다 보면 거의 이렇게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암기가 된 건데 본인은 이해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돼. 괜찮아. 그럼 합격하는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 일단 딱 들어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그 중에 핵심이 법률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법률 행위는 대표적인 예가 계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계약 같은 걸 하게 되면 계약을 한 사람이 원했던 권리와 의무가 생겨요. 그런 게 법률 행위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효력 요건을 갖추어야만 되는가? 법률 행위한 사람이 원한 대로 권리와 의무가 생기려면 유효 요건 또는 효력 요건이라는 걸 갖춰야 되는데, 이 법률행위 효력 요건 중에서 모든 법률행위가 공통적으로 갖춰야 될 요건, 요거를 일반적 효력 요건,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일반적 효력 요건이 세 개. 당사자는 능력이 있을 것,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갖출 것, 의사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그 중에서 목적이 갖춰야 될 요건. 첫째가 확정성.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아파트 분양계약 생각하자 그랬죠. 분양계약을 하게 되면 동호수를 지정해서 분양했다. 그럼 확정되어 있는 거죠. 나중에 전산 추첨한다. 그럼 확정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두 번째, 행위 당시 실현이 가능해야 되고요. 따라서 원시적 불응은 무효다 그랬죠. 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 그랬죠. 적법에.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설령 갖췄다 하더라도 사회 질서를 위반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걸 사회적 타당성 이렇게 봤습니다. 법률행위 목적이 확정되어 있고 실현이 가능하고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회질서 위반하게 되면 무효가 된다 그랬고요. 요 사회질서와 관련해서 103조가 있었죠. 민법 103조. 그래서 지난주에 139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103조 조문을 확인했었어요. 자꾸 읽으세요. 조문은. 이해가 안 돼도 자꾸 읽어주셔야 돼. 조문 나오면 나올 때마다 자꾸 읽어주세요. 큰 소리 내서 읽으셔도 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을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자, 이때 요 반사회 질서 행위와 관련해서 보통 시험 문제 한 4덩어리 정도가 나와요.
네 덩어리 정도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게 네 덩어리 정도인데 첫째가 103조 조문을 보면 조문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을 하는 범죄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의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각과 을이 법률행위 예를 들어서 무슨 계약을 했을 때 이 계약이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판단하다 보면 이 사회질서에서 딱 걸리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야 이거 반사회질서행위 아니야? 대표적으로 지난주에 예를 들었던 게 도박자금 대여 계약이에요. 도박자금 대여 계약은 반사회질서행위라고 그랬습니다. 살인청부계약 이런 것들. 그래서 각과리 어떤 계약을 했을 때 이 계약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가를 판단하라.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계약 따위를 했을 때 무슨 살인 청부 계약 같은 걸 했을 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런 게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건 누구든지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한 계약이 반사회질서 행위냐 아니냐 이걸 판단할 때 대부분은 판단이 가능해요. 그런데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그 애매한 것들이 있을 때 당사자가 다투는 경우가 생겨요. 아 이건 반사회질서 행위다. 아니다. 그러다 보면 법원을 가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 대법원이 이건 반사회질서 행위다.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해줘야 되겠죠. 그거를 시험 문제 내요. 그거를. 그게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 장을 넘겨보면 다른 내용들은 뭐 쳐다볼 생각하지 마시고 양가로 3번을 보세요. 양가나 3번에 보면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들이 쫙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103조와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당사자가 어떤 계약, 어떤 법률 행위 했을 때 요게 반사회질서 행위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하고요. 해당하지 않는 경우. 요거를 구별을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이런 경우처럼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해가지고는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이해해도 좋고 암기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부터 막 무지하게 뭐 막재게 암기하다 보면 시험 공부 그만두게 돼요. 그러니까 몇 가지만 간단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 교재에 쭉 나와 있는 것들은 읽을 생각하지 마시고 어떠한 행위가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되는가 해당되지 않는가 몇 가지만 좀 조심해야 될 걸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갑이 병으로부터 돈을 빌렸어요. 병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어요. 돈을 빌려준 사람을 채권자, 빌린 사람을 채무자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되면 당연히 갚아야 되죠. 근데 만약에 갑이 돈을 갚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돈을 갚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든 받아내야 되죠. 그 받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채무자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 채무자 부동산을 경매를 넣어서 경매를 하는 거 아시죠? 그거를 법에서는 강제집행이라고 해요. 뭐라 한다? 강제집행. 이렇게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을 회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를 넣어서 그 경매 대가로부터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제 쉬는 시간에 채무자가 부동산이 없으면 어떡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뭐 머리 짧고 검은 양복에 다리 터는 분들을 고용해야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뭐 어떻게 뭐 두드려서도 받아내야 돼. 이제 정상적이라면 이렇게 부동산을 갖고 있다 경매를 넣어서 받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때 채무자 입장에서는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왕왕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뭐 세금을 체납했거나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자기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돌려놓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갑은 이렇게 말을 해요.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친구을과 짜고, 친구라고 짜고 마치 A 토지를 매매한 것처럼 꾸며서 이걸 가장매매라고 해요. 을에게 등기를 넘겨놔요. 자, 순서대로 생각해 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친구을과 짜고 매매를 가장해서 친구 이름으로 등기를 넘겨주는 경우. 자, 이때 이 갑의 가장매매 행위, 돈을 갚지 않기 위해서 재산을 몰래 빼돌리는 행위, 은닉하는 행위, 이거 반사의 질서 행위일까요? 아닐까요? 얼핏 생각하면 반사의 질서 행위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에요. 왜 아니냐? 세 장을 넘겨보세요. 146페이지. 146페이지 가면 맨 위에 통정 허위 표시라는 타이틀이 있죠. 거기에 보면 제108조 1항에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 표시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가장매매가 통정 허위 표시예요. 가장매매가. 그 밑에 보면 사례로 접근하는 라이브 민법이라고 가장매매 사례라고 돼 있죠. 읽어볼게요.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난 채무자 갑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자신 소유 집을 처남을과 공모해서 매매한 것처럼 꾸며서 가짜로 팔아버렸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허위 표시예요. 그러니까 가장매매는 반사의 질서 행위다 아니다? 아니다예요. 아니다예요. 108조를 모르면, 우리 민법 108조를 모르면 마치 반사의 질서 행위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가장매매 같은 것들은 우리 민법이 103조가 아니고 108조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되는 것이지 반사의 질서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주 잘 나와요. 우리 시험에서. 반사의 질서행위 아니다. 이 첫 번째. 또 하나는 갑이 재산을 갖고 있는데 을로부터 협박을 당해요. 강력한 협박. 강박이라 합니다. 그래서 갑이 재산을 을에게 줘요. 뭐 굉장한 것 같은데 우리 학교에 있는 일진들이 돈 뺏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일진이나 뭐 일진 같은 애들이 조금 약한 애들이 협박해가지고 재산 뺏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때 갑은 열받죠? 재산을 강제로 뺏겼으니까. 이렇게 누군가를 협박을 해서 재산을 뺏는 행위, 이게 반사회 질서 행위냐? 역시 민법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재산을 힘으로 뺏었으니까 반사회 질서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죠? 그런데 두 장을 넘겨보면 150페이지를 가면 150페이지에 보면 1번 사기 밑에 제110조가 있죠. 거기 1항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갑이 어디 끌려가가지고 협박을 당해서 재산을 강제로 뺏겼다. 나중에 풀려난 다음에 취소하면 그만이에요. 그럼 결국 강박에 의해서 재산을 뺏겼다. 강박에 의해서 재산을 뺏었다. 이거 반사회 질서행위가 아니죠. 이것도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입문 과정이긴 하지만 반사회 질서행위가 아닌 거 두 개를 머릿속에 넣어줍니다. 이 두 개가 아주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당사자 사이에 어떤 계약이 있었는데 매매 계약이라든가 증여 계약과 같은 계약이 있었는데 이 계약이 반사의 질서 행위냐 아니냐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이게 반사의 질서 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시험 문제는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나오질 않고 대법원 판례가 나오게 됩니다. 그 대법원 판례 중에서 반사의 질서 행위가 아니다라고 한 거 2개. 요거 머릿속에 일단 오늘 넣어두세요.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해 안 되시는 분? 되지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결석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벌써 2주차에 결석하신 분들이 뭔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겠지요? 뭐가 있을까 부득이한 사유? 결석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는 딱 2가지밖에 없어요. 본인 사망이나 본인 결혼. 너무 잔인한가? 네. 아, 무조건 오셔야지. 전화부터 안 오시면 어떡해. 에이, 뭔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시겠지. 용서해 드려야지. 뭐.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꼭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반사의 질서 행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2번째로 오늘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될 게 부동산 이중매매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재를 보면 부동산 이중매매와 관련된 내용들이 보니까 없어요. 없는데 오늘 일단 머릿속으로 좀 생각을 해볼 겁니다.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입문서에는 지금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있지는 않아요. 들어있지 않지만 책 보지 마시고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쫙 머릿속으로 이런 거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좀 넣으셔야 돼. 이 부동산 이중매매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가끔 신문기사에도 볼 거예요. 아파트나 상가 같은 거 이중 분양하는 거 들어보셨죠? 갑이라는 자가 아파트가 있어요. 101호가. 이걸 을한테 팔아요. 1억을 받고. 그런데 이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요. 우리 민법상 등기를 넘겨받아야 돼요. 대금을 다 주고 갑에게 돈을 다 주고 갑부터 열쇠를 받아가지고 현재 을이 101호에 살고 있어. 그렇다 하더라도 을에게 소유권 등기가 되지 않는 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를 넘겨주기 전까지는 갑소유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병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또 갑하고 매매를 해요. 그리고 2억을 주기로 해. 자, 이때 을하고 병 중에서 을이 계약을 먼저 했죠. 보통 계약을 먼저 하면 우선권이 있겠죠. 없어요. 민법상 계약을 먼저 했다 해서 우선권 같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부동산을 산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해야 된다 그랬죠? 등기 먼저 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러니까 계약을 먼저 했다 해서 을에게 우선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머릿속에 일단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먼저 머릿속에 틀을 깨야 돼요. 내가 먼저 계약을 했으니까 나한테 우선권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부동산의 경우에는 계약을 먼저 했는지 돈을 더 주기로 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다? 등기를 누가 먼저 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우리 민법에서는. 그러니까 부동산을 이렇게 2인 이상에게 매각을 한 상태에서 이중매매를 하는데 누가 우선하는가? 뭐라고 해야 돼요? 등기 먼저 한 자가 우선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뭘 먼저 한 자가? 등기 먼저 한 자가. 자, 그래서 보통 갑의 입장에서는 2억을 준 병에게 등기를 넘겨줄 거예요. 그쵸? 병에게 등기를 넘겨줍니다. 그러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해요. 이게 원칙이에요. 잊지 마세요. 이거 오늘 머릿속에 완전하게 각인을 시키세요. 부동산을 2인 이상에게 매각을 했을 때 먼저 계약을 했다 해서 우선하는 거 아니고
돈을 더 주기로 했다 해서 우선하는 거 아니다. 누가 우선하냐? 등기 먼저 한 사람이 우선한다. 머릿속에 완전히 박으세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두 사람에게 팔았든 세 사람에게 팔았든 100사람에게 팔았든 먼저 등기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칙이 당한 거죠. 이때 병한테 가가지고 왜 세칙이 했냐고 따지지 못해요. 을은. 그래서 을은 갑에게만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아마. 계약을 해지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네. 을은 갑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따위를 준 게 있다면 돌려받고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요. 그게 원칙이에요. 자, 원칙을 머릿속에 일단 완전하게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 먼저 등기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요. 예외. 똑같아요. 갑과 을 사이에 제1매매가 있어요. 갑하고 병 사이에 제2매매를 했어요. 그리고 병에게 등기가 넘어가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병이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예외적으로 제2매매가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대법원이. 그 예외를 또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자, 어떤 경우에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가 되는가? 그 요건이 필요하겠죠. 그 요건이 매도인 갑. 물건 파는 사람을 뭐라 한다? 매도인 갑이 제일 매수인에 대해서 배신행위가 있어야 돼요. 배신행위. 요 배신행위를 민법에서는 배임행위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배임행위. 자, 배임행위가 어떤 건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제2매매 계약이 예외적으로 반사회 질서행위로 무효가 되려면 일단 매도인의 무슨 행위가 있어야 된다? 배신행위가 있어야 돼요. 배신행위가. 요 배신행위의 개념이 뭔지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하나가 제2매수인이 누가? 제2매수인이 요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가담이라는 걸 해야 돼요. 자, 요 적극가담의 내용을 이해를 해봅니다. 여러분이 병이에요. 여러분이 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01호를 살려고 갑한테 가서 팔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이 이미 팔렸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더 달려들어요? 한 발 늦었네 하고 물러나요.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101호를 사러 갔는데 매도인 갑이 이미 팔렸다 그래요. 한 발 늦으셨네요. 이미 팔렸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래도 나한테 팔으라고 때를 써요? 아니면 한 발 늦었네라고 생각하고 물러나요? 물러나는 게 사회질서예요. 그렇죠? 그런데 얘는 반대예요. 더 달려들어. 그게 적극가담이에요. 그러니까 반사회 질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대법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사고자 하는 물건을 사러 갔는데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는 걸 알았다. 그럼 물러나는 게 사회 질서란 말이지. 물러나는 게. 그런데 너는 물러나기는커녕 이미 팔렸다는 걸 알아 얘가. 알았다면 좀 전에 뭐가 사회 질서라 했어요? 물러나는 게 사회 질서라 했어요. 그런데 얘는 물러나기는커녕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팔아라 라고 요청을 해. 이럴 때 여러분이 이제 갑으로 다시 바뀌어요. 여러분이 갑이라고 다시 한번 갑. 병이 아니고 병이라는 사람이 101호 파세요 라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미 팔렸는데요 그랬어요. 근데 병이 물러나지 않고 달려들어요. 저한테 파세요 그래요. 그럼 여러분은 그럴 수는 없지요. 사람이 양심상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병이 말을 바꿔요. 2배 드릴게요.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변하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갑은 배신행위를 할 생각이 없었어요. 없었었는데 병이 2배 줄게 파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갑이 마음을 바꿔서 매매를 해요. 이게 적극가담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팔아라. 팔렸다. 그럼 물러날라 그래 얘가. 아, 한 발 늦었네. 그리고 물러나요. 그랬더니 갑이 되돌아가고 있는 병의 뒤통수에 대고 2배를 주면 너한테 팔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 그래서 갑이 되돌아가다 말고 다시 와서 샀어. 이건 병이 적극가담한 게 아니죠. 아니야, 이건 적극. 그러니까 대법원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제2매수인이 팔렸다는 걸 알고 산 것만으로는 적극가담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가담에서 포인트는 뭐예요? 요거예요. 병이 먼저 달려드는 거예요. 병이. 물러나지 않고 병이 먼저 달려들어서 팔아라. 요게 적극가담이다. 요렇게 말을 합니다. 일단 오늘은 반사회 질서 행위와 관련해서 이중매매 문제가 있는데, 부동산 이중매매. 부동산 이중매매라는 것은 하나의 부동산을 2인 이상에게 매각하는 걸 말한다. 이럴 때 원칙과 예외로 나눠서 원칙, 먼저 등기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머릿속에 박으셔야 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제2매수인이 적극가담을 했다면 이때는 제2매매계약은 뭐가 된다? 반사회 질서행위로 무효가 된다. 딱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 머릿속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살을 붙일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살을 붙이기 위해서는 오늘 입문과정이긴 해도 이중매매에 대해서 원칙과 예외를 머릿속에 꼭 넣어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동기부불법이란 걸 해야 되는데 이건 이번 과정에서 안 합니다. 이 나중에 할 겁니다. 이거는. 네 번째가 반사회 질서행위는 무효가 되었을 때 효과를 생각해 볼게요. 자, 이 효과를 생각하기 전에 계약이 무효일 때 기본적인 효과를 생각해 볼게요. 여기 잠깐 보세요. 갑과 을 사이에 가장매매를 했어요. 이거 반사회 질서 행위는 아니지만 가장매매로 무효가 된다 그랬죠? 네? 다시 한번. 가장매매 행위는 반사회 질서 행위는 아니지만 아까 108조 확인했죠? 허위 표시로 무효예요. 두 번째, 계약이 무효라는 건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죠. 다시 말해서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만약에 지급을 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려 받아야 되죠. 그쵸? 그거를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부당이득 반환. 자, 법률 행위가 계약이 무효일 때 원칙. 무효일 때 원칙. 가장매매와 같은 무효행위가 있었다. 권리부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따라서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아직 돈을 안 줬다. 그럼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당연하죠. 매매를 하긴 했는데 그 매매가 가장매매라면 그 매매는 무효고, 무효라는 건 권리 의무가 생기지 않았으니까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니 아직 주기 전이라면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줬다.
무효인데도 그럼 돌려받아라. 이걸 뭐라 한다?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부당이득 반환. 근데 이 부당이득 반환은 나중에 무효 파트 가서 조금 자세히 다시 볼 겁니다. 자, 어쨌든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무효라면 이렇게 처리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 이런 가장매매 무효 말고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일 때 이때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입법 746조에 보면 불법 원인급여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불법이라는 건 반사회 질서행위를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반사회 질서행위에 따라서 뭔가를 주었다 이런 뜻이에요. 급여라는 건 월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주는 걸 말해요. 그냥 법에서는 급여라는 건 뭐다? 주는 것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반사회 질서행위에 기초해서 뭔가를 주었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뭐라 한다? 불법 원인급여라 합니다. 지난주에 이런 예를 들었나 모르겠네. 각과 을 사이에 부첩계약이란 걸 해요. 부첩계약이 뭔지 아시죠? 네? 요새 말로는 스폰 계약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조강지처가 있는 갑이라는 놈이 젊은 여자 을하고 계약을 맺어. 보통 아파트 사주고, 아파트나 뭐 오피스텔이나 사주고, 자동차도 사주고, 한 달에 생활비 하라고 300만 원씩. 300만 원은 좀 짠가? 500만 원. 이렇게. 이런 게 부첩계약이에요. 자, 이 부첩계약 반사회 질서 행위일까요? 아닐까요? 예? 반사회 질서 행위예요. 아, 반사회 질서 행위죠. 돈 있는 남자분들은 에이 그게 무슨 반사회 질서 행위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긴. 아, 반사회 질서 행위잖아요. 일부 일처제를 취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아이 반사회 질서 행위죠 이거. 대법원 이름을 불러요. 부첩계약이라고. 자, 부첩계약을 하면서 아파트 사주고 자동차 사주고 다달에 500만 원을 주기로 했어요. 이거 유효다 무효다? 무효예요. 무효니까 아직 갑이 을에게 사주기 전이라면 사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500만 원을 주기 전이라면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문제는 사줬어. 아파트도 사주고 자동차도 사주고 500만 원도 다달이 주고 있어요. 원래는 돌려받아야 되죠. 그런데 못 돌려받도록 해놨어요. 그걸 뭐라 한다? 불법 원인급여라 한다. 도박자금 빌려줬다? 못 돌려받아요. 뇌물 주었다? 못 돌려받아요. 그런 걸 다 싸잡아서 뭐라 한다? 불법 원인급여라 합니다. 이 예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부첩계약을 하는 갑, 아파트나 자동차 같은 거 사줘요? 월세로 얻어줘요? 월세로 얻어줘. 자동차도 안 사줘요. 리스로다. 왜? 사줬다가는 못 돌려받아요. 그걸 뭐라 한다? 불법 원인급여. 드라마 같은 거 잘 보세요. 사주나 월세로 얻어주나? 월세로 얻어줘. 아는 거예요, 이놈은. 그럼 반면에 의뢰 입장에서는 사달라고 뗐어야 돼요. 월세, 불법 원인급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합니다. 어떤 행위가 무효일 때 원칙적으로 주고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일단 줬다면 돌려받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무효 중에서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일 때는 돌려받을 수 없도록 해놨다. 그걸 뭐라 한다? 불법 원인급여를 한다. 요게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데 집에 가면 이것만 생각나. 월세로 얻어줘야 되는데 뭐 이것만 생각나. 그거는 시험 문제 안 나와.
이게 나오죠.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141페이지에 있어요. 141페이지에 보면 4번 반사회적 행위 효과라고 돼 있죠? 그죠? 거기에 둘째 보면 이 행을 한 후라면 불법 원인급여라고 가로 안에 돼 있고 두 줄 밑에 퍼렇게 뭐라고 돼 있어요?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사례도 나와 있네요. 가본 첩에게 이미 지급한 불법 원인급여물 아파트 외제차를 또 사줬네. 예.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꼭 외제차를 사줘야 되나? 예. 그쵸. 의뢰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이 뜯어내야 돼요. 국산차 말고 외제차 내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한다는 거 이제 그 정도 확인하죠. 그래서 자, 법률의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유효한데 그 중에 네 번째 요건이 사회적 타당성과 관해서 반사회 질서행위라는 게 우리 민법에 있고 이 반사회 질서행위에 관해서는 첫째가 어떤 계약이 반사회 질서행위에 해당되지 않는지를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구별은 스스로 할 생각하지 마시고 대법원 판례를 기억하셔야 된다. 그 대법원 판례 중에서 오늘 요 두 가지는 좀 기억을 해주자. 반사회 질서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네? 네. 제가 기억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도 오늘 집에 가시기 전에 다 까먹어요. 그쵸? 복습하고 오신 분? 오늘 복습하고 오신 분? 한 분? 한 분밖에 없어. 일주일 동안 뭐 하셨어? 아니 강의 2개 듣고 오시는 것도 못해? 다음 주에 지난주 거까지 하고 오셔야 돼요. 이게 쌓이면요 하기 싫어져요. 제발 11, 12월 달엔 용서해 드릴까? 학원에 나와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니까 시간 날 때마다 들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6달 정도 걸린다 그랬죠?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민법 4, 50점대까지 올라가는데 6달 정도 걸리는데 복습을 열심히 하시면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그럼 편해져요. 다른 과목 공부하기도. 그 자식이 첫날부터 잔소리하고 앉아있네. 여러분 잔소리 해야 돼. 자, 어쨌든 요거 하나 확인하셔야 돼요. 또 하나가 이중매매 원칙과 예외 기억하셔야 되고 요건 나중에 한다 그랬고요. 효과 역시 원칙과 예외 이렇게 나눠서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요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이 반사회 질서 행위 중에서 따로 조문을 하나 뽑아 놓은 게 있어요. 104조라고. 자, 141페이지 하단에 보면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141페이지 맨 밑에 거기에 보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적의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 뭐냐? 자, 타이틀은 뭐라고 돼 있어요? 불공정한 행위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무효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자, 이 불공정한 행위는 뭘 말하느냐? 폭리행위 생각하시면 돼요. 폭리행위. 이게 불공정한 행위예요. 폭리행위. 뭐 10,000원짜리를 100만 원에 팔았거나 뭐 이런 거. 이런 걸 폭리행위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몇 년 전에 이런 거 기사 보신 적 있나? 저기 삼성역에 보면 한국전력 부지가 있었죠. 한국전력 본사 부지가 있었는데 이거를 현대자동차그룹이 샀어요. 얼마 주고 샀어요? 10조를 주고 샀어요. 근데 그게 감정평가액이 얼마였어요? 3조였어요. 3조짜리 땅을 현대자동차가 10조를 주고 샀어요. 그럼 한국전력은 3조짜리 땅을 10조에 팔았으니까 폭리를 취했죠. 그 계약이 불공정한 행위로 무효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크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불공정한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구나. 그래서
이 폭리행위에서는 폭리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이게 중요해요. 폭리행위가 되기 위한, 불공정한 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일단 불공정한 행위가 되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요건이, 오늘 요 요건만 생각을 해볼 거예요. 어떠한 행위가 폭리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일단 가장 기본이, 좀 전에 3조짜리를 7조에 팔았어요. 2배가 넘죠? 3배도 넘죠? 원래 목적물 가격하고 매수인이 준 돈이 차이가 크지요? 그죠? 한전이 땅을 줬어요. 3조짜리를. 급부라고 해요. 현대자동차가 10조를 줬어요. 반대급부. 차이가 많이 나죠? 이거를 현저한 불균형이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현저한 불균형. 이게 일단 첫 번째 요건이에요. 당연하죠. 폭리행위가 되려면 물건의 가격하고 대금하고 차이가 커야 되죠, 일단은. 그쵸? 이게 첫 번째 요건이에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3조짜리 땅을 10조를 받았다 해서 현저하게 불균형하다 해서 폭리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 그랬죠. 두 번째 요건이 필요해요. 그 요건이 조문에 들어있어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이렇게 돼 있어요. 요때 당사자는 폭리를 당한 사람, 피해자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피해자. 피해자가 궁박하거나 경솔하거나 무경험하거나, 쉽게 생각하세요. 궁박이라는 건 쫓기는 거 말해요. 궁박이라는 건 뭘 말한다고요? 쫓겨. 심하게 쫓겨. 돈에 쫓기든 정신적으로 쫓기든 쫓겨. 막 내가. 이게 궁박이라 그래요. 경솔은 말 그대로 경솔한 거예요. 사려 깊지 못해요. 무경험은 세상 물정 모르는 거예요. 피해자가 궁박하거나 경솔하거나 무경험하거나 셋 중에 하나에 해당이 돼요. 그럼 다시 현대자동차로 돌아가 봅니다. 3조짜리를 10조에 샀으니까 현재에 불균형해요.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게 현대자동차잖아요. 3조짜리를 10조에 샀으니까. 자, 현대자동차 궁박해요? 안 궁박해요. 경솔해? 안 해. 무경험? 아니야. 그러니까 불공정한 행위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은행에 ATM기에 돈을 찾으러 갔는데 여러분 앞에 누가 서 있어요. 서 있는데 카드를 들고 ATM기를 쳐다만 보고 있어. 쳐다만 보는데 거기에 뭘 눌렀더니 뭐라 하죠. ATM기에서 뭐 보이스 피싱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ATM기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어. 뭐라고요? 뭐 이러고. 뭐 어떻게 하라고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ATM기에서 앞에서 쩔쩔매고 있어. 이 사람 왜 이러고 있을까요? 모르니까. ATM기에서 돈을 찾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외국에서 살다 오거나 또 은행을 처음 거래해 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ATM기 앞에 가가지고 어떻게 할지 몰라. 무경험이야. 그걸 여러분이 뒤에서 발견했어. 자, 이때 여러분 보통 사람이면 어떻게 생각하죠? 도와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직접 알려주거나 금융기관 직원을 불러가지고 이분 좀 도와줘라고 얘기하는 게 보통이죠. 그게 보통이에요. 근데 아닌 놈들이 있어. 요거 세상 물정 모르네? 요 놈은 어떻게 하면 벗겨 먹지? 뭐 요런 생각하는 놈이 있을 수 있겠지요. 왜 우리 흔히 그런 거 있잖아요. 벼룩이 간 빼먹는다는 놈 있죠. 그쵸? 벼룩이한테 간이 있다는 걸 아는데 그거 빼먹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안 빼먹잖아, 보통은. 근데 빼먹는 놈들이 있어요. 요 놈을 폭리자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폭리자. 이 폭리를 취하는 놈이 피해자가 궁박하거나 경솔하거나 무경험하다는 걸 알아. 근데 보통 사람이라면 얘가 무경험하다는 걸 알면 사회의 질서에 비춰봤을 때
도와주는 게 보통이에요. 그렇죠? 근데 요 놈은 달라. 벼룩이 간을 빼먹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걸 폭리의사라고 해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인지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1층 점포가 비어 있었는데 갑자기 프랭카드가 하나 붙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눈물의 대처분. 회사가 부도났어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실제로 회사가 부도가 나서 창고에 있는 물건을 창고 대방출하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요. 10,000원짜리 빤스를 100원에 팔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10,000원짜리 물건을 100원에 팔고 있으니까 현저하게 불균형하죠. 또 회사는 부도가 났으니까 굉장히 쫓겨요. 거기 가서 물건을 사고 있는 여러분들, 저 회사가, 내 회사가 부도가 났네? 궁박하네? 내가 그걸 이용해서 폭리를 좀 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물건을 사요? 좋은 물건 좀 이 기회에 저렴하게 사겠다고 해서 물건을 사요? 저렴하게 사겠다고 생각하죠. 부도나는 회사를 이용해서 폭리를 취할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없어요. 이게 없으니까 불공정한 행위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불공정한 행위와 관련해서는 백사조 조문을 일단 확인하고 불공정한 행위는 폭리 행위를 말하는데 이 폭리 행위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 3가지 요건. 이 3가지 요건을 오늘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이해되죠? 암기하시면 돼요. 이해되면. 주고받은 게 현저하게 균형을 이뤄야 되고 폭리를 당한 피해자는 궁박하거나 경솔하거나 무경험해야 되고 그거를 폭리자가 알면서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용해 먹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불공정한 행위가 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142페이지를 가면 요건이 있어요. 요건에 보면 박스 안에 현장 불균형이 하나 있죠. 또 하나가 피해자가 2번 궁박경설 무경험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궁박경설 무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가 더 폭리자가 폭리의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교재에는 폭리의사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데 그거 하나 추가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밑에 보면 동그라미 1번에 첫째,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장 불균형 여기까지.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장 불균형 여기까지. 이게 첫 번째 요건이에요. 그거 기억하는 거예요, 일단. 두 번째가 동그라미 2번. 피해자가 궁박하거나 경솔하거나 또는 무경험할 것. 그 다음에 그 무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알고 이용이라고 돼 있죠. 그게 요거예요. 요거. 폭리의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는 백사조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무효로 하고 있구나. 그런데 불공정한 행위가 되려면 3가지 요건이 필요하구나.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장 불균형,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마지막으로 폭리의사. 거기에 보면 알고 이용이라고 돼 있죠. 그 2가지. 알고 이용. 그게 폭리의사예요. 그게 있어야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하는구나 이렇게 되죠. 됐죠?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일단 딱 넣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서 법률 행위의 계약의 일반적 효력 요건 중에서 목적이 갖춰야 될 요건 4가지.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4가지를 갖춰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그 사회적 타당성과 관련해서 반사회 질서 행위하고 불공정한 행위하고 그 2가지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간단하게 뼈대를 잡은 거예요. 그쵸?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그 뼈대만 머릿속에 있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첫 번째 요건. 이제 잠시 쉬었다가 의사표시 요건 조금 살펴보겠습니다.